1789년 루이 16세의 산부의 소집으로 예기치 않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 이 시기를 살았던 동시대인들은 몇 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전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일명 구체제가 몰락하고 이전에는 아무 힘도 없던 제3신분에 의해 헌법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고 강력했던 성직자와 귀족들의 특권들이 폐지되고 왕이 외국으로의 도주를 꾀했다가 사형을 받고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일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은 국적을 초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목격한 혁명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대표적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정치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미 60살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초기까지만 해도 버크는 프랑스에서 산부회가 소집된 이후 각종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으로 발전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부회가 소집되고 몇 달이 지난 1789년 10월, 파리의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해서 루이 16세에게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한 사건 이후 버크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국왕의 거주 공간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던 베르사유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는 파리로 국왕의 거처가 옮겨갔다는 점은 60살의 버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목격하면서 버크는 이후 근대 보수주의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게 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서 충격을 받은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프랑스 혁명은 다름 아닌 프랑스 왕과 왕비의 비극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왜 루이 16세에게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는지는 버크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국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장려한 궁전의 성역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 버크에게는 시민들의 요구보다 중요했고, 파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버크에게는 시민들 혹은 민중들이 결코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같은 권리를 가진 추상적 존재였다면 영국의 왕정에서 평생을 살아온 버크에게 인간이란 신분과 직업에 따라 엄연하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족도 아닌 거리의 시민들에게 왕이 자신의 사는 곳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사건을 접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버크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버크의 세계관을 누구보다도 비판적으로 바라본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토머스 페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독립혁명 당시의 상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페인은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이후 이에 분개하여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인권이란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페인에게 있어서 버크의 문제점은 시민들이 왜 왕에게 파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 제3신분들이 발표한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들과 인권선언을 루이 16세가 제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루이 16세의 애매한 태도가 시민들로 하여금 왕이 반혁명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크와 페인은 이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버크가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수모에 초점을 맞췄다면 페인은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루이 16세로 하여금 파리로 돌아오게끔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혁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강제적으로 파리로 돌아온 사건이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다루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면 제3신분에 의해 주도된 프랑스 국민의회가 종교에 대해 취하게 된 정책들은 버크에게 혁명이 얼마만큼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강렬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많은 이들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이때까지만 해도 버크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크에게는 국가 자체가 우리 본성이 우리 덕성에 의해 완성되도록 신이 마련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국가 자체가 본래적으로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는 상상될 수 없고, 따라서 종교가 문명사회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는 심지어 국교 제도조차 비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그러한 제도를 갖지 않는 쪽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버크에게 프랑스 혁명가들의 종교 정책은 말 그대로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혁명가들은 성직자의 직책을 선거에 따라 뽑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버크에게 이는 성직자의 전통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계몽주의적 가치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크에게 종교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했을 때 혁명가들의 이러한 생각은 국가 자체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다 깊은 영향을 남긴 것은 국민의회에 일어난 교회 개혁, 그 중에서도 교회 재산의 몰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버크의 종교관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근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 몰수를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버크는 근대적 보수주의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회의 교회 재산 몰수는 신성한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버크의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회는 이전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버크는 개인의 재산은 국가 채권자의 담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아 국민의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즉, 교회는 정부의 빚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명가들이 일방적으로 교회의 사유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버크를 단순한 반동적 성직자와 귀족들로부터 구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크는 계몽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가들을 경멸했지만, 계몽주의와 함께 탄생한 근대적 소유권 개념은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크의 이러한 종교관이 페인과 같이 혁명을 옹호했던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페인은 버크가 교회를 국가에 관련시킴으로써 법에 의해 수립된 교회라고 불리는 일종의 잡종동물을 만들어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즉, 페인과 혁명가들에게는 종교란 본래적으로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재판과 마녀사냥과 같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종교적 박해들 역시 종교가 국가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종교가 이런 잘못된 교회의 대표적인 표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법에 의해 수립된 교회 혹은 국교에 맞서 보편적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종교를 스스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이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버크의 주장에 맞서 페인은 혁명 이전의 경우 고위성직자는 막대한 수입을 얻은 반면 중하급 성직자는 매우 빈곤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에는 반대로 고위성직자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중하급 성직자의 수입이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중하급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모든 압제받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에 혁명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즉, 버크가 혁명의 과정에서 일어난 교회의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페인에게는 혁명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평등의 가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왕과 종교의 문제에 이어 혁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 중 하나는 프랑스 혁명가들이 주장한 인권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따르는 권리 그 자체로서 자연권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자연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비롯되었습니다. 즉, 자연권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었고, 국가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자연권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인간들이 일종의 계약을 맺어 탄생한 것이 국가였는데, 따라서 국가가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혁명과 같이 시민들이 국가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끼리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수립된 이유를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크가 보기에 혁명가들, 그리고 더 넓게 잡아 계몽주의자들의 이런 사회 계약론은 그야말로 경험적인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버크에게는 계몽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말하는 계약에 의해 수립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가정한 국가를 실제 세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 버크에게는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버크가 보기에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의 시간 동안 성립된 국가의 제도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고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형성된 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점진적인 수정과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국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인 반면에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동원해 만들어낸 국가는 그 누구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혁명가들이 이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만들어낸 국가의 불안정성, 버크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이 야기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